대한민국, 세계 최강 미국을 굴복시키다. 미국 상원에서 추진되던 주한미군 철수안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악관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고 깎아내리던 상임위원은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 국방정보국 출신 전략가 한 명이 던진 폭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라는 그의 한마디가 워싱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오만했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한국을 미국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 자산이라고 인정하게 만든 그 충격적인 분석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이 놀라운 전략 게임의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워싱턴 DC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특히 국방부와 의회가 맞붙는 날이면 더욱 그렇죠. 저는 마이클 앤더슨 전직 국방정보국 분석관으로 현재는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 스트래티직 인터내셔널에서 동아시아 안보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10월에 바람이 불던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워싱턴 포스트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5년간의 정보 분석 경력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죠.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것.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동향은 제가 가장 예민하게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뉴스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논의, 대만 해협의 긴장감. 데이터와 팩트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 저에게 그날의 뉴스는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 이상의 무언가로 다가왔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존 밀러 상원의원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더 이상 미국의 젊은이들을 의미 없는 곳에서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서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한미군 전원 철수도 불사하겠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밀러 의원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유력 주자였고 그의 발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컸죠. 저는 즉시 컴퓨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5% 넘게 떨어진 숫자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마이크, 어떻게 생각해? 옆자리의 동료 제프가 물었습니다. 제프 윌슨은 20년 경력의 중동 전문가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 믿음직한 동료였습니다. 데이터를 봐야겠어. 감정적인 반응은 나중에 하자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동아시아 안보 분석의 경험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제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류의 포퓰리즘은 언제나 있어왔지.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라 보여. 밀러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저는 제프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포퓰리즘이라면 좋겠네. 하지만 내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국방정보국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믿게 된 한 가지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오랜 경험에서 오는 직감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TV가 밀러의 발언을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관계의 지형을 흔들고 있었죠.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적 번영만 누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밀러 의원의 발언 전문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자국 방어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한국이 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실제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죠. 이거 완전히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야. 저는 제프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왜곡하고 있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7%로 나토 가이드라인인 2%보다 훨씬 높아. 제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밀러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왜 우리 세금으로 부자 나라를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유권자들에게 먹히고 있다고.
저는 데이터 화면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프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사실과 팩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감정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의 영역이었죠. 그날 저녁 온 미국의 뉴스 채널은 밀러의 발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종말에 직면한 한미동맹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미국의 보호 없이 생존 가능한가? 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언론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무력한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죠. 제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메트로 안에서도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한국을 지켜줘야 하는 거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밀러 말이 맞아.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야. 그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대답했죠. 내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어. 그 아이가 한국 같은 먼 나라에서 위험에 처하는 건 원치 않아. 건너편에 앉은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밀러의 메시지는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서 지키자는 단순한 메시지가 더 중요했던 거죠. 집에 도착한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은 대부분 차가운 데이터와 보고서에서 왔습니다. 북한의 위협, 한국의 경제력, 주한미군의 현황. 그러나 뭔가 빠진 조각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모아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북한과의 군사력 비교, 주한미군의 배치 현황과 작전 계획.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를 넘기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찾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결국 저는 자료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지는 걸까? 밀러 의원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한국은 정말로 단순한 보호 대상에 불과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빠르게 출근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미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현황 및 비용 분석 대통령 자문단 요청 자료라고 쓰여 있었죠. 이것은 싱크탱크의 수장인 윌리엄 교수가 저에게 바로 분석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싱크탱크 연구원으로서 우리는 종종 정부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번 요청은 특별히 급했습니다. 전날 밀러 의원의 발언 이후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 분석을 요청한 것이었죠. 앤더슨, 들어보게. 윌리엄 교수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항상 정장 차림으로 일하는 교수의 모습에서 9세대 워싱턴 엘리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요청해 왔네.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전략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 대통령은 밀러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 윌리엄 교수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비용 측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는 뉘앙스였죠. 교수님,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선입견 없이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윌리엄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싱크탱크의 주요 기부자 중 한 명이 밀러 의원과 가까워. 그러니 이해하겠지? 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결과가 밀러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20년 경력을 건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교수님,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윌리엄 교수의 얼굴에 미묘한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가 암묵적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마이클.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게. 윌리엄 교수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연간 비용 구조부터 분석했습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40억 달러. 한국은 이 중 약 10억 달러,
즉 4분의 1 정도를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순전히 숫자만 보면 밀러 의원의 주장대로 미국의 부담이 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곧 저는 이 단순 계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현대화 사업에 한국 정부가 투자한 막대한 비용이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만 한국 정부는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비용 분담은 훨씬 더 균형적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의도적인 데이터 왜곡이야. 저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현황, 한국군의 전력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실제 활동 내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단순히 한국 방어라는 목적을 넘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투사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문제였죠. 주한미군 병사들의 일과 보고서를 분석하던 중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들의 훈련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북한이 아닌 제3국과의 가상전쟁을 상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3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훈련 시나리오를 분석해보면 분명히 중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국 방어가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자산이었던 거야. 저는 이 새로운 관점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위치, 배치된 무기체계, 작전 범위. 모든 것을 새롭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DIA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은 표면적 데이터를 넘어 패턴을 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주한미군의 실제 활동 내역, 배치 패턴, 무기체계,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선 작전 범위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저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북한 억제라는 공식적 설명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의 미 해군 기지는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지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까지 미국의 해군력을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오산 공군기지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은 중국 동부 연안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죠. 이런 분석을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진행하는 훈련과 작전의 상당수가 북한보다는 제3의 위협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3의 위협이란 물론 중국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17년부터 주한미군이 실시한 키리졸브 훈련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방어훈련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7년 이후에는 역투사 능력, 즉 한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훈련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분명히 전략적 초점이 변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또한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체계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보다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저는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을 막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반경과 작전 내용을 분석해보니 그들은 중국을 향한 창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커버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은 주한미군을 한국을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프레임화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분석한 결과 저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용이 아닌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정리해 첫 번째 초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한국 방어를 넘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었던 것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5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밀러 의원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계속해서 미국 내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가 주한미군 감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왜 우리가 부유한 한국을 지켜줘야 하는가? 라는 밀러의 질문에 공감하고 있었죠. 보고서를 윌리엄 교수에게 제출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수치와 분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실제 가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안 보고서가 윌리엄 교수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앤더슨, 이건 밀러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군. 윌리엄 교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이대로는 발표할 수 없어. 윌리엄 교수의 사무실에 앉아 저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제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너무 대담해.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의 핵심이라니. 이건 현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맞지 않아. 교수님,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윌리엄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최소한 밀러 의원 측의 입장도 들어보는 게 좋겠어. 내일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네. 자네가 직접 가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은 상대방의 논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의회 공청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웅장한 실내 장식과 역사가 느껴지는 나무 패널들 사이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밀러 의원은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우며 웅변을 토했습니다. 보십시오, 의원 여러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미국의 혈세로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호 아래 경제적 번영만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밀러 의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청중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들의 젊은이들은 고급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말이죠.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밀러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실제 비용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면서 왜 안보에는 인색한 겁니까? 그 초고속 인터넷, 그 화려한 서울의 마천로드. 그런 것에는 돈을 쓰면서 말이죠. 저는 그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를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7%로 나토 가이드라인인 2%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에 한국이 투자한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공청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밀러 의원은 끊임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를 펼쳤고 많은 의원들이 그에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 특히 군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베테랑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국방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임스 카터입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카터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단정한 외모와 조용한 말투에서 베테랑 관료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의회 건물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카터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보고서 초안을 봤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밀러 의원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국방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방부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보고서를 어떻게 보셨죠? 카터는 미소 지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죠. 특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요. 그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카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도를 거꾸로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지도를 거꾸로 보시오. 진실은 그곳에 있습니다. 카터는 이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본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까요? 그날 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본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벽에 걸린 동아시아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북한, 한국, 일본, 중국. 수천 번은 본 익숙한 지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 D.C.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불빛, 국회의사당의 돔. 이 도시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세계 각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터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지도를 컴퓨터로 불러와 180도 회전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꾸로 된 지도에서 한반도는 마치 중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단검처럼 보였습니다. 북한을 넘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등 핵심 도시들이 한반도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한반도 남쪽에서 보면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전체가 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새로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은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견제하는 핵심 전초기지였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에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는지, 왜 평택에 거대한 해군 기지를 건설했는지, 왜 미 공군이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지, 모든 것이 중국 견제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주한미군 배치 데이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미군 부대들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보다 남쪽과 서쪽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북한보다 중국과 관련된 전략적 이점을 고려한 배치였습니다. 이건 마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이 표현이 주한미군의 실제 역할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재평가 방어에서 투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단순한 한국 방어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힘의 투사 거점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 주한미군은 단순한 북한 억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중국의 핵심 지역을 견제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셋,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된다. 넷, 주한미군의 비용은 부담이 아닌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 다섯, 한국은 보호받는 국가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저는 이 보고서에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첨부했습니다. 그 지도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보고서를 윌리엄 교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쳤나, 앤더슨? 이건 밀러 의원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야. 당장 우리 싱크탱크의 기부금이 끊길 수도 있어. 윌리엄 교수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거의 던지다시피 밀어냈습니다. 교수님, 이건 팩트입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들을 철수시키는 것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윌리엄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류하겠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 그의 말은 사실상 보고서를 묵살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유력 싱크탱크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개인 블로그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올렸습니다. 주한미군의 실제 가치, 그리고 지도를 거꾸로 보았을 때 드러나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싱크탱크 연구원으로서 공식 승인 없이 분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제 블로그는 평소에는 조용했습니다. 주로 국제 안보 이슈에 관한 기술적인 분석을 올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와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이번 글은 달랐습니다. 제가 올린 거꾸로 본 한반도 분석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놀랍게도 로버트 그린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간사였죠. 앤더슨 박사님, 어제 올리신 글 읽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더군요. 다음 주 화요일에 비공개 청문회가 있습니다. 와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의원님.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진실을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위험도 따랐습니다. 밀러 의원의 강력한 로비력을 생각하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더 깊은 분석을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주한미군의 실제 활동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교수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개인 휴가를 내서 가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마이클, 자네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 때문에 이사회에서 문의가 왔네. 윌리엄 교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진실만을 쫓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윌리엄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그런데 한국에서 무엇을 찾을 생각인가? 증거입니다. 제 분석이 옳다는 증거를요. 다음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DIA 시절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나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한국의 놀라운 효율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입국 절차는 신속했고 공항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광활한 논과 작은 농촌 마을들이 있던 곳에 이제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와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첨단 인프라였습니다. 고속철도는 매끄럽게 달렸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모든 곳에 5G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국방연구원에 들러 현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분석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사실 우리도 오래전부터 그런 분석을 해왔습니다. KIDA의 김정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30년 경력의 안보 전문가로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는 소통이 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늘 한국 방어라는 프레임으로만 주한미군을 바라봤죠.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미국이 얻는 전략적 이점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이죠. 김 박사의 사무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다양한 안보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도를 거꾸로 본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김 박사가 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불과 950km입니다. 상하이까지는 860km죠.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의 작전 반경 내에 중국의 핵심 도시들이 모두 들어옵니다.
김 박사는 이어서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이 잃게 될 전략적 이점을 수치화한 문서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괌이나 오키나와에 추가 병력을 배치할 경우 현재 주한미군 비용의 3배 이상이 들어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한 지리적 이점뿐만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60만 정예군입니다. 미국과 완벽한 연합작전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이런 동맹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한국군의 전력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한국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최첨단 무기 체계와 높은 훈련 수준을 자랑합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전력과 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능력은 미국과의 연합작전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제가 묻자 김 박사는 웃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요. 항공모함 하나 건조하는데 130억 달러가 들고 연간 운영비로 수억 달러가 듭니다. 그에 비하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정말 싼 거죠.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이 표현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독립적으로 도달한 결론이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발견이었습니다. 김 박사와의 만남 이후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스마트 교통 시스템.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습니다. 밀러 의원이 비꼬았던 화려한 마천루는 사실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몇몇 교수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 수준과 분석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학생들의 열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최대 자원은 인적 자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지만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단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째,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시스템들을 보았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이런 무기들은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 6위권입니다. 안내를 맡은 박 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무기 시스템은 이미 폴란드, 인도, 호주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이 무기는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이 채택한 세계적인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K9은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실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박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인도군이 운용하는 K9이 중국산 자주포보다 월등한 성능을 입증한 거죠. 이후 주문량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방위 역량을 키우고 있었고 나아가 다른 나라의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위산업체를 떠난 후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는 최신 기술로 가득했고 와이파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편의시설조차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카페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걱정됩니다. 북한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죠. 하지만 한국군은 강합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랜 동맹이잖아요. 그의 평범한 대답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현실적인 안보 인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국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로 2018년 용산에서 이전한 곳이었죠.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14.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기지는 아시아 최대의 미군 기지였습니다. 이곳의 건설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안내를 맡은 존슨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약 110억 달러입니다. 그중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했죠.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밀러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이 안보에 인색하다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비용을 감당했을까요? 기지 책임자인 존슨 대령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동북아 허브라고 부릅니다. 이 기지에서 우리는 한반도는 물론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작전 범위를 갖습니다. 존슨 대령은 기지 내 시설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최첨단 통신 시스템, 정보 분석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역 작전 상황실이었습니다. 그곳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 심지어 대만 해협까지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도 태평양 전역의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존슨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있죠. 존슨 대령은 또한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곳 평택에서 오키나와까지는 불과 90분 비행거리입니다. 대만까지도 2시간이면 갑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은 어떤 기지도 대체할 수 없죠. 저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분석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으니까요. 대령님,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존슨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기지가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입니다. 이걸 포기한다면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우위를 상당 부분 잃게 될 겁니다. 존슨 대령의 진솔한 대답에 저는 깊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실제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은 책상 위에서의 분석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증거였습니다. 기지를 떠나기 전 저는 병사들이 이용하는 PX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병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무하는 건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고입니다, 선생님. 그 병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인터넷은 미국보다 10배는 빠르고 대중교통은 완벽하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범죄율도 낮아서 외출할 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미국 본토 기지보다 여기가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를 비꼬는 식으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주한미군의 삶의 질과 작전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더 물었습니다. 혹시 전투 준비는 어떤가요? 정말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나요? 그 병사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도 하지만 요즘은 더 넓은 지역에서의 작전 훈련이 많아요. 특히 해상훈련이나 원거리 투사 능력 같은 것들이요. 이 말 역시 제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실제 활동은 단순한 한국 방어를 넘어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평택을 떠난 후 저는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K2 전차, KF-21, 전투기 등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 무기 시스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이미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죠.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 10위권입니다. 안내를 맡은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는 이어서 한국의 미래 전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인 전투 시스템과 우주방위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죠.
이 말에 저는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방위력을 높이고 있었고, 나아가 세계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판문점에 서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새삼 이곳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미 8군 사령관인 테일러 중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앤더슨 박사 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실제 가치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요. 테일러 중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일러 중장은 잠시 북쪽을 응시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중국에게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만, 남중국해, 일본까지 도미노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무너질 겁니다. 테일러 중장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분석은 제가 도달한 결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중장님, 한국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었던 거죠. 테일러 중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 내부에서 한국을 부르는 비공식적인 명칭이죠. 다시 한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표현이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사용된다는 것은 제 분석이 옳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테일러 중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음 주 청문회에서 증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님. 그의 말에 강한 확신을 얻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상원 청문회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인터뷰 기록, 현장 메모. 모든 것이 제 분석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지도를 거꾸로 본 시각은 주한미군의 실제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상원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밀러 의원은 최전선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다른 의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주시했습니다. 회의실은 중앙에 증인석이 있고 그 앞으로 반원 형태로 의원들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미국 국기와 군사위원회의 문장이 걸려 있었고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보좌관들과 몇몇 군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그린 의원이 청문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이클 앤더슨 박사님, 준비된 증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주한미군의 실제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지도가 180도 회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반도를 거꾸로 보면 이곳이 단순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전략적 경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지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불과 950km입니다. 상하이까지는 860km, 홍콩까지는 2100km입니다. 이는 모두 미국의 전략 폭격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의 작전 반경 내에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 방문 중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전략적 위치, 한국군의 강력한 전력, 그리고 한국이 방위비에 투자하는 막대한 비용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국은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GDP의 27%를 국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가이드라인인 2%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보에 인색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동일한 전략적 이점을 얻기 위해선 괌,
오키나와, 하와이 등에 추가 병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현재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최소 3배, 최대 5배에 달합니다. 밀러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앤더슨 박사.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의원님, 이것은 추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병력 수송, 물자 공급, 작전 반경의 확장. 이 모든 것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최첨단 인프라, 안정적인 정치체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밀러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북한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제가 반박했습니다. 의원님, 한국군은 60만의 정예 병력을 갖춘 세계 6위권의 군사력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GDP 대비 27%로 나토 가이드라인인 2%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저는 한국 방문 중 찍은 K2 전차, KF-21 전투기 등의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시스템들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죠. 한국은 더 이상 50년 전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안보는 물론 지역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밀러 의원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한국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맹의 본질이죠.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동맹 관계를 잘못 이해해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저는 다시 거꾸로 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이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이 모든 전략적 이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밀러 의원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사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한국의 발이 묶이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세계의 경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중국이라는 전략적 경쟁자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의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청문회장 뒤편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테일러 중장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미 8군 사령관이죠.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테일러 중장이 요청했습니다. 그린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일러 중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테일러 중장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군복에 달린 훈장들이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그는 베테랑 군인다운 위엄이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미 8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박사의 분석은 100% 정확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군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보다도 더 보수적인 평가일 정도입니다. 의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현직 고위 장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테일러 중장이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몇 푼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동맹이 없으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스스로 아시아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테일러 중장은 강단 위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보여준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이 지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전략적 위치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병력을 괌이나 하와이로 옮긴다면 그것은 마치 중국 국경에 있던 경비병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테일러 중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수십 차례 실시했고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테일러 중장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 공백은 즉시 중국에 의해 메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만, 일본, 필리핀 등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밀러 의원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테일러 중장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앤더슨 박사가 제시한 지도를 거꾸로 보는 관점은 매우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북한 방어라는 틀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한미군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자 중국이라는 전략적 경쟁자를 견제하는 최전선입니다. 테일러 중장의 증언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원들은 이제 주한미군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밀러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청문회는 이후 몇 시간 더 진행되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밀러 의원의 주장은 힘을 잃었고 다른 의원들은 주한미군의 실제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의 분석은 매우 통찰력 있었습니다. 상원의 중진 의원인 윌슨 의원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한미군 문제를 너무 좁은 시각에서만 봐왔던 것 같군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는 단지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윌슨 의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도를 거꾸로 보는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윌리엄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청문회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마이클,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윌리엄 교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네 분석이 옳았어. 이사회에서도 자네 보고서를 전면 지지하기로 결정했네. 교수님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제 보고서를 묵살하려 했지만 윌리엄 교수는 결국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는 주한미군 철수론의 제동,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제 분석과 테일러 중장의 증언이 상세히 보도되었고 특히 지도를 거꾸로 보는 관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CNN, 폭스뉴스 등 주요 방송사들도 연이어 이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CNN의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직접 출연해 거꾸로 된 지도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앤더슨 박사, 이 지도를 거꾸로 보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던 시각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단지 이 관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런 분석이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기존의 프레임이 양국 모두에게 편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더 균형 잡힌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저는 시민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수많은 이메일과 메시지가 쏟아졌고 대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한국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 이메일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밀러 의원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 분석을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여론이 급격히 바뀌자 조금씩 입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밀러 의원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만 저는 더 공정한 비용 분담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밀러 의원의 주한미군 철수로는 여론의 지지를 잃었고 그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백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저의 분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분은 제 보고서를 이미 상세히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의 분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한미군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분석대로라면 이것은 비용이 아닌 투자군요. 대통령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진들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백악관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소파에 앉아 저와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주한미군은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전략적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겠군요.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가에 대해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대통령님. 한미동맹은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미 관계를 재정립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 같은 위협으로 한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더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동맹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 제 분석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모든 참석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의 분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우리는 당신을 인도 태평양 전략 특별고문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한미관계 재정립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한 분석가를 넘어 미국의 외교 정책 형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론의 전면, 백지화 및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밀러 의원의 주한미군 감축 결의안은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고 그의 정치적 위상은 크게 추락했습니다. 백악관의 발표 이후 밀러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면 제 분석을 지지했던 의원들과 테일러 중장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데이터와 팩트만이 진실을 말한다는 제 신념이 옳았음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시혜적인 대상으로 보는 오만한 시각에서 벗어나 동등한 파트너이자 미국의 미래의 필수적인 핵심 동맹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말입니다. 대통령궁인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분은 제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당신의 분석이 한미동맹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대등하고 더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의 회담장은 엄숙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북한을 향해 뻗은 한반도의 형상이 마치 제가 분석한 지도를 거꾸로 본 관점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지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시혜가 아닌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이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분석 덕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닌 미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저는 지도를 거꾸로 보는 관점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종종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도를 180도 돌려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한반도가 단순한 방어 대상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임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저는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단순히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에 깊은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연 후 한 노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저는 40년 동안 국제정치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관점 전환으로 복잡한 국제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례는 처음 봅니다. 한국 체류 중 저는 한국 방위산업체들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성에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드론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방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미동맹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넘어 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더 넓은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미 우주안보 협력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미국의 우주 역량이 결합되어 중국의 우주 군사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까지 확장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입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두 나라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도를 거꾸로 보는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관점 전환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의 광활한 수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잇는 이 거대한 바다는 두 나라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인도 태평양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일 것입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즉시 새로운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특별고문으로서 저는 한미동맹을 넘어 일본, 호주, 인도 등 지역 내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특히 쿼드 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이 안보 협의체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참여는 쿼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제가 국가안보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쿼드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윌리엄 교수가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앤더슨, 자네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처음에는 내가 잘못 판단했네. 윌리엄 교수의 태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제 보고서를 묵살하려 했던 그가 이제는 제 성과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뿐이죠. 윌리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싱크탱크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어. 백악관에서 더 많은 연구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네.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의장직을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제 커리어의 정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분석가를 넘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직접 설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에서 저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개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닙니다. 제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접근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국방부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점차 미국의 공식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오만한 시각에서 벗어나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지킨다는 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양국 정부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포럼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저는 70년 전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가난하고 황폐한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세요.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미국에 알린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의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정책 분석을 넘어 두 나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 포럼 이후 저는 판문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며 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면 그때 한반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타워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빛나는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이 역동적인 나라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새로운 챕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두 나라는 단순한 방어 동맹을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지도를 거꾸로 보는 단순한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관점을 뒤집어 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큰 신뢰 속에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지도를 거꾸로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강국입니다. 우리의 기술력,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뛰어난 역량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산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보호와 피보호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의 관계로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단지 경제적 번영이나 군사적 강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치 지도를 거꾸로 보았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주역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한미동맹의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